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쇄신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에 96.5%가 찬성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제시한 쇄신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통합과 분당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정치권의 이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 사퇴, 또 통합비대위 구성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이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연말이 이제 다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들과의 통합이든 결별이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대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대원칙 속에서는 당내 갈등은 이렇게 분열은 언제든지 당 내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당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협치를 하는 마당에 당내에서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 결국은 국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그런 다수당을 확보하는 제1야당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조만간 결론이 날 테니까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이 반대 서명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연판장 돌렸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13일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기자회견을 직접 하셔서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직접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고 탈당을 한다. 이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단합을 해서 가도 어려울 판인데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저야 예전에 대선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선 때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 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당의 생리가 당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 동지란 것은 당의 울타리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단코 분열을 초래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희망은 창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창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고, 그건 완전히 결별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당내 인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 이건 이제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통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사퇴하고 통합비대위 구성하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이제 혁신과 또 단합,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당의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하라는 얘기는 좋지만은 전제를 깔고 가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것이 될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통합을 하고 통합적 리더십을 갖는 건 중요한데, 당대표를 내려놓고 해라고 선을 그어놓고 하면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가능성의 예술이에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의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대표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대화가 막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전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풀려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대표, 김부겸 전 대표 이 세 명의 전 총리들이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명의 전 총리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말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분위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한들 실제로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연말 안에 정세균 총리하고 뭐 김부겸 전 총리하고 뭐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 다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만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세 분 다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 아니었습니까? 당의 자산이 똘똘 뭉쳐서 당의 통합을 이뤄낸다면은 그건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모든 것은 국민의 마음을 사서 우리 당이 압승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가운데서 뭐 중재하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 지도부를 좀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바로 이 전직 총리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명의 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까지 해서 이 세 명이 한번 자리를 가지는 거 회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세 명의 전직 총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내용은 지금 지도부를 향한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도층이 한 34% 정도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외연을 확장하려면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제를 당대표는 내려놔라. 이런 전제를 깔고 가면은 상당히 대화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 통합의 리더십과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당 지도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결론이 좋은 방향으로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봐요. 일단 뭐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결론도 도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전직 총리들 또 당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 안에서 지금 공천 갈등이 아직 뭐 공천이 실제로 뭐 계속해서 막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지만 공천 갈등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총선 후보 검증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부적격을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한 원외 비명 인사들의 이의 신청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공천을 둘러싼 반발이 벌써부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자, 이거 공천 앞두고 불안감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천 절차가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잖아요. 근데 우선 예비 후보를 등록하기 전에는 검증위원회를 거치고 예비 후보가 통과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컷오프가 되는데 어쨌든 객관적 기준은 있어요. 근데 객관적 기준에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검증위원회라든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떨어지게 되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에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으니까요. 이제 온전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혹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아쉬울 만한 게 지난 강서구 보궐승리 이후에 분위기가 한참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에 대한 주도는 뭔가 여당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된 반면에 민주당은 계파 갈등만 좀 부각이 되고 뭐 혁신이나 쇄신이나 이런 의지가 좀 없는 거 아니냐, 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중도층을 더 흡수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서 그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런 건 또 있어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 보수당은 저 국민의힘 쪽에는 언제나 그러거든요. 선거 때는 굉장히 혁신의 모습을 갖춰요. 선거 끝나면은 돌아오미 다불이에요. 근데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좀 더디게 가지만은
말을 지키는 그런 것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당에서 자꾸 불을 떼고 대선 때 보십시오. 약속했던 거 전혀 지키질 않아요. 근데 사람도 바꾸고 공약도 많이 내놓고는 막상 되고 나면은 나 몰라라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말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의 면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나은데 다만 아직도 기대 수준의 국민들 눈높이에 우리가 맞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혁신의 모습을 좀 더 가져달라.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변화를 가져낼 것이다. 저는 그래 믿어요. 네. 자,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쨌든 혁신의 바람을 모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미진한 것처럼 보여도 이제 총선 앞두고 이런 모습들을 풀어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총선 뭐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을 책임지게 될 당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자, 이 당내에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좀 있고 갈등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야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천 작업이.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선거를 잘 아는 당내 인사가 예를 들어서 맡으면은 좀 더 이제 에라가 적은 면도 있는데 또 이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새로 외부에서 영입하다 보면은 그분을 또 검증해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당 내에서 되든 원내에서 오시든지 간에 국민들이 볼 때 저분 참 괜찮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공천에서 객관적 절차, 공정성을 기하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밖에서는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제 언론 보도 태도는 그러는데 실제로 한번 당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명만 다 데리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친명을 어느 범주가의 친명으로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은 12월까지 평가를 다 아마 완료됐을 거예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있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기 때문에 이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민주당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제 공정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신뢰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어느 곳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해서 기득권 운동권 세력 또 개딸 전체주의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보셨을 텐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락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 대통령의 윤심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검찰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비대위원장 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저걸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아주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것은 뭐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비대위원장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크죠.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놨잖아요. 이제 경제범죄, 부패 범죄에 한해서. 그런데 이걸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시행령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인사검증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역대 인사가 어떻게 됐어요? 엉터리 같은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회에다가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성정을 갖고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정치 생리도 모르면서 한다는 것은
뭐 저쪽 당 일을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이제 방금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데다가 그동안 이제 그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 본인에게 이제 부메랑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 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제하는 시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비대위원장이 지명되고 수락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가 실시됐었는데요.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듯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벤션 효과에는 성공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컨벤션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컨벤션 효과가 어느 만큼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우리 당이 주춤주춤한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28일 날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을 지금 우리 당에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한동훈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묻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게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 볼 때 뭐 우리로서는 뭐 역설적으로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쪽 당이 잘못한 거 우리 당이 반사적 이익을 맛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도 좀 더 국민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서 마음을 사야 된다. 이런 노력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해주셨던 말씀에 더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파대가 되어줄 인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윤심에 의해서 자리 간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실제로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다라고 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모르지 않으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지만은 사람이 오랫동안 검찰에 익숙해져 있던 분 아닙니까? 아이폰도 24자리 비밀번호 쓴다면서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다가 통화도 가급적이면 보이스톡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안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비대위원장을 하려면은 수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제대로 소통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는 그래도 쓴소리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다라고 충고를 하지만은 과연 윤심이 작용돼서 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건 잘못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수직적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네. 계시는데요.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전면에 등판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돈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 그로 인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이미 재판에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받는 압박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사법 리스크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법무부 장관 있을 때도 보이지 않는 손에서 했을 거인데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검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나 참 우리 민주당의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축에는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서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했고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면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가가지고 더 이렇게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 이건 전혀 구조상 그렇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검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잠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이준석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자동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 한 위원장이 이미 특검법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공식 취임하기도 전부터 독소 조항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 또 당과 또 정부와 대통령실이 가진 협의회에서 이거 불가 한때 이야기가 나왔던 조건부 수용 총선 이후에 받겠다고 한 조건부 수용안도 불가 이렇게 입장 정리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보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여기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국회에 통과를 하더라도 만약에 거부권까지 행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특검은 특별검사법이잖아요. 이건 김건희 특별대우법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2020년에 김건희 주가 조작 건으로 해서 최초로 고발이 돼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다가 완전히 접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대장동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8개월 전에 내놨죠. 그런데 국회의 패스트트랙 때문에 8개월이 잠겨 있다가 이제 본회의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검법이 이것이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이 독소 조항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최순실 사건 때부터 이 특검법은 오래전부터 유지해왔던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 사실을 수사 상황을 보고를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김건희 특검 때는 안 되는 독소 조항이 된 것입니까? 최순실 때 할 때도 우리 전혀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독소 조항이다? 이런 막말을 하는데 이건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국민 여론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가 70%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부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대통령이 중립을 지킨다든가 해야지 이건 안 돼 거부권을 행사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겁니다. 특검법이 통과돼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그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건 본인의 몫이죠.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단한 걸림돌이 될 것이고 본인의 향후 운신에도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이제 비례대표 선거제가 확정이 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불출마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선거제는 지켜달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한 70여 명의 의원들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지금 표가 나온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동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이 좀처럼 수렴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 의견들이 좀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당내 의원총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던 부분인데 적어도 우리 21대 총선 때 나타났던 유성정당의 출연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당도 유성정당이 나왔고 저쪽 당도 나오게 됐잖아요. 그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6석이죠. 이게 이제 유성정당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유성정당 출연도 방지하면서 소수당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그러나 선거법은요. 여야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측에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병립형을 주장을 해요. 그럼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끝까지 부딪히다 보면은
합의가 안 되면은 기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유성장에 명단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치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당내에서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접점을 찾아나기 위한 마지막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상태이죠. 이 문제도 뭐 역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가고 결론 지어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내일이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탈당하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당을 이미 창당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등 또 조성주 전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제3당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제 총선 때마다 제3의 창당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번 총선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몰상식한 국정 운영 때문에 국민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냐. 여기에가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야당이 분열돼 가지고 과연 그 견제가 되겠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예요.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야지 당을 뛰쳐나가서 이렇게 한다. 이건 전혀 맞지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도 좀 반성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친명 비명 이렇게 갈라치기 논법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 힘을 합쳐서 단결할 수 있도록 단결해야 뭉쳐야 산다. 그것이 옛날에도 분열해서 실패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조가 강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시도들이 큰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0년대생 여당 당대표 시대가 열린 건데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와 전망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이제 해체가 된 건가요, 그러면은? 예, 오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네.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들이 정리가 될 거고요. 네. 아직 이제 비대위원들 인선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원회 열어서 이번 주에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과 동시에 기존 지도부는 자동 해산이 됩니다. 아직은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 현 최고위원이시네요, 그러면은. 예, 거의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그 여론조사 보면 일종의 컨벤션 효과인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컨벤션 효과, 당 지지율이랑 대통령 지지율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어떤가요? 단순한 컨벤션 효과를 넘어서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여의도 정치 문법과 달리 네. 새로운 국민적 시각에 맞춰서 한동훈 장관의 젊은 감각 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화와 쇄신, 네. 혁신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여러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9일 날 비대위원들 몇 면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최근 얘기되고 있는 중수청 이 구도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수청? 중도, 수도권, 네. 청년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비단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중원을 장악할 때 총선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지도부 체제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영남 중심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나이대도 젊은 세대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기성 정치권이 눈에 좀 많이 보였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고 또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도 중도
무당층이라고 볼 수 있는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메시지와 정책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만들고 꾸리게 될 비대위원은 일단 좀 젊어야 될 것이고 수도권 선거에서 판을 엎을 정도의 그런 변화의 바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네. 또 새로운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네. 또 당내에서도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 또 젊은 인사들 중심으로 선거를 잘 이끌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새로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거로 기대합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최고위원님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비대위 혹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벌써 예. 비상대책위원회만 2번을 했고요. 또 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난 2020년 낙선하고 난 다음에 벌써 3번의 지도부에서 네.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100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제가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지역 또 원외위원장으로 한 4년 가까이 활동했던 지역인 서울 광진구 갑 지역이 네.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지역에서 뛸 수 있는 여건을 당에서도 이제 좀 가서 마음껏 뛰라고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역량이 뭐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주로 검사 생활만 했고 이 말씀하신 새로운 젊은 피들을 수혈을 하려면은 그게 뭐 본인 개인기로 되는 건 아니고 당에서 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사람은 꾸려진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와 어떻게 상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본 바가 없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비상대책위원들 인선 작업들까지는 한동훈 신임위원장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의 경험도 중요한데요. 네. 또 너무 이쪽에 의지하다가는 이런 여의도 정치권의 낡은 분위기를 바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또한 한동훈 신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혼자만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후 나머지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검증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한 나머지 정리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얼만큼 당을 잘 아는 사람들과 또 새로운 신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이 사람 보는 그 시각 이런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비대위원으로 데려올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일각에서는 총선 관련해서 뭐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 이거는 뭐 결국에는 검찰 정권 시즌 2 이런 뭐 윤석열 정권 시즌 2 이런 프레임을 좀 선명하게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총선에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네. 한나땡 네.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정성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네. 1차원적 사고라고 직격을 아마 했던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게 맞냐 아니냐를 두고 당내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초창기 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왔을 때 수도권의 분위기에 판을 엎을 수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나서려면 네. 첫 번째로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힘은 결국 대중의 지지, 여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압도적인 대권 주자로서의 힘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와서 네. 개혁적인 변화의 쇄신에 힘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네. 결과를 보니까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이제 이견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고 네. 실제 저도 수도권 지역을 다니면서 돌아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젊고 개혁적으로 당을 확 바꿨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네.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이 된 건 기본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 수도권 중심의 외연 확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게 되면 네. 윤 대통령과 함께 얽혀진 프레임에 얽힐 것이다라는 건 민주당과 반대되는 시각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다른 방식의 미래를 그려가면은 선거 구도와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신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제 민방 대담에 출연을 네.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총선은 어차피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당이나 뭐 한동훈이든 누구든 개인이 어떤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지금 2배쯤 되는데 그거 해소하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흐름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대통령실에 너무 종속적인 관계처럼 당이 비춰지다 보니까 여기서 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네. 함께 부정평가 요소가 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새롭게 바꿔낼 거라고 기대하는 게 바로 수평적인 당정 관계, 건강한 당정 관계. 당이 주도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네. 대통령실과 정부까지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1년 반 정도 보여줘 왔던 당과 대통령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과 새로운 국민의힘에 영입되는 인재들을 중심으로 막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정권이 아직 3년이 남아 있는데 이 3년을 그냥 과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하는구나. 그 변화의 정치적 동지들, 동반자인 국민의힘의 새로운 그룹들이 이런 참신한 인물들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 회고적 성격의 투표가 아니라 미래적 성격의 투표로서 여야 간의 역량 대결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꺼냈던 메시지는 네.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새로운 국민의힘 네. 또 이런 국민적 여론에 맞춘 변화에 대통령실도 화답하게 된다면 과거의 전제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까지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령 말씀하신 미래적 투표가 되려면은 그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거는 이제 뭐 정권이 1년도 안 남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확실한 미래 권력이고 뭐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내년 총선이 끝나도 3년이 더 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고 하는데 그럼 미래 권력을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확 밀어줄 수가 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2011년도 말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죠. 네. 연말 딱 이맘때쯤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홍준표 지도부에 대한 붕괴 과정들 네네.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인 박근혜 비상대책위로 힘이 쏠리게 됐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정부도 그 박근혜 비대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이 열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권에 한 3년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네. 한동훈 장관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주변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좀 구성되면은 곤란하다. 뭐 내각에 대한 인선들도 네. 마찬가지고 참모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당의 인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온전한 평가보다는 주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시 바꿔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기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치 경험이 없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네. 국민들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해주셨던 이유는 기존의 정치 문법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을 국민들께서 아직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네. 그 기대감을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금 불러일으켜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면서 여기 대통령실이 함께 화답하게 된다면 이거는 권력에 대한 이양과 교체가 아니라 네. 함께 윈윈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네. 저는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다잡는 상황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관계처럼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살려면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계는 제로섬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마지막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있는 총선 과정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실패하게 된다면 음. 이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이 윤석열 정부가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네. 대통령실, 정부, 당 그리고 국민의 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도 지지층들까지 그 변화의 기대의 눈높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더 큰 네. 권한을 갖고 아마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변화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이 뜻대로 안 풀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어떻게 뭐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정권 전체에 타격이 있는데 그럼요.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다 보고들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개혁의 기치를 놓고 국민들을 향해서 분열이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한 번 더 네. 국민들께서 큰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취임을 했고 바로 이제 닥치는 게 내일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한 날이고 그다음에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뭐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뭐 무슨 차별화가 되고 무슨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냐 보이는 거냐 뭐 결국에는 뭐 초록은 동색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총선을 딱 목전에 두고 네.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워서 그 시기에 맞게 움직였던 특검이기 때문에 네. 이건 총선용 특검, 정치적 특검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한동훈 위원장도 과거 기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기 있는 독소조항 등의 문제를 거론했고 뭐 악법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 총선 내내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특검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이런 내용이 적합하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결론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짜놓은 이 특검에 맞춰서 이 특검을 받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건가요? 이분법적 받냐 아니냐. 특검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법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앞서 얘기했던 네. 것처럼 선거에 맞춰진 정치적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는 틀 내에서 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당이 주도적인 메시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기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랑 한덕수 총리랑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당정 대통령실 회의를 열어서 뭐 김건희 특검법 받지 말아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 하루 전에 이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뭐 아주 극적으로 비대위원장 취임을 한 다음에 대승적으로 우리 이거 잘못한 거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 깨끗하니까 받고 갑시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결국은 예.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끌고 갈지는 저도 뭐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만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받아라 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가 엇박자를 내게 되는 순간 이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정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건 이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이슈 전환을 오히려 더 갖고 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상당히 난해한 방정식처럼 보이네요.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진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지지자들이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부에 자녀 입시비 관련해서 탄원서를 뭐 지금 막 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입시 관련해서 뭐 약간의 증명서 조작
같은 경우는 일종의 관례였는데 이게 이렇게 징역 몇 년씩 중형을 받을 일이냐 아니다 좀 선처를 해주시라 뭐 관례였다고 하면서 이틀 사이에 뭐 SNS에서 4만 명 넘게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국 전 장관이 네. 수없이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자녀 교육에 불철저한 아버지였을 뿐. 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네. 그런 적이 없다고 시종일관 국민 앞에 얘기를 해왔죠.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공직자 가족의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입시 부정에 관한 일들일 텐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수없이 같은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대법 유죄 확정 판결이 났고 조 전 장관도 1심 유죄가 나왔고 이젠 그 법의 재판대 앞에 조민 씨도 함께 서게 된 것 아닙니까? 뭐 지지자들이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그 정도까지 중형이 선고될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까지 거짓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춰야만 될 일이었을까?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규정 속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들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형량들을 규정할 때도 이 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피고인의 반성에 대한 유무 네. 또 굉장히 중요한 형량의 요소로 작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어떤 일들도 반성하지 않고 끝끝내 아니다로 부정해왔던 일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과중됐던 면들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 뭐 처음에는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그러니까는 그건 뭐 관례였다. 그거는 이제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옹호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부에 탄원을 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항소심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게? 저는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네. 법적인 유무죄보다 본인이 이제 총선 출마 정치적인 활동들까지 네. 시사하고 나섰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곧 4월 달이면 총선이 다가오게 되는데 네. 조 전 장관이 어떤 행보를 비출지도 모르는 거라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지지적인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